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민성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분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을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기나긴 세월. 그 세월의 끝자락에서 더 늦기 전에 진짜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인생의 황혼역,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나로 살아가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묵은 마음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는 간절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변호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을 넘어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연을 만났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분들을 뵐 때입니다. 이 나이에 뭘, 다들 이렇게 살지 않나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다가 드디어 용기를 냈는데 가장 가까운 자식들이 그 앞을 가로막는 경우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고통보다는 당장 자신들에게 닥칠 현실적인 문제들을 앞세웠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체면 문제, 헤어지면 아버지는 누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양 문제, 그리고 가장 민감한 재산 문제까지. 자식들 딴에는 부모님 걱정, 또 현실적인 걱정이 뒤섞인 말이겠죠. 이혼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말들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부모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내 인생은 너희들 체면을 위한 도구였더냐 하는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 것이죠. 오늘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바로 이 문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반대하는 황혼이혼, 그리고 그 이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모 부양과 상속 문제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78의 나이에 이혼을 결심한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편의상 박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남편분은 올해 92이시고요. 두 분은 슬하에 50대가 된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누가 봐도 남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분은 평생 사업을 해서 강남에 빌딩 몇 채를 가진 큰 재산을 모았고 자식들도 모두 번듯하게 키워 명문대를 보내고 유학까지 마쳤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울타리 안에서 박 여사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뒷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남편분은 평생을 아주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가장으로 군림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남편이 쥐고 있었고 박 여사님은 한 달에 한 번 타 쓰는 생활비 외에는 자기 돈 한 푼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마치 월급 받는 사람처럼 매달 가계부를 꼼꼼히 적어 남편에게 결제를 받아야 했죠.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영수증을 챙겨야 했습니다.
한 번은 단골 가게에서 콩나물을 샀는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덤을 넉넉히 주셔서 영수증 끊는 걸 깜빡했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가계부와 영수증을 대조하다가 500원이 비는 걸 발견하고는 새벽 2시까지 박 여사님을 잠도 안 재우고 닥달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욕적인 언사로 추궁하며 말이죠. 겨우 500원 때문에요. 겨울에는 낡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외투를 입고 다니셔도 새 옷 한 벌 사달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셨답니다. 한 번은 큰 용기를 내서 외투가 너무 낡았다는 뜻을 내비치자 남편은 아직 입을 만한데 무슨 낭비냐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는 핀잔과 함께 그달 생활비를 10만 원이나 깎아버렸다고 합니다. 더 힘든 건 지독한 의처증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오랜만에 동창회라도 나갈라 치면 출발하기 전부터 온갖 막말이 날라왔습니다. 어디서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가느냐, 그 나이에 꾸며서 뭐 하려느냐는 식이었죠.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만났던 남자 동창이 누구인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집요하게 캐물으며 밤새 잠을 못 자게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박 여사님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아내가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숨막히는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적한 마음에 신앙에 의지하고자 동네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자 남편의 의심은 병적으로 변했습니다. 성당에 다녀온 날이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미사 때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신부님과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성가대 남성과 눈이라도 맞춘 건 아닌지 샅샅이 추궁했습니다. 심지어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뒤지며 모르는 이름이라도 나오면 그게 누구냐고 닥달하게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미사가 끝나고 신자들과 함께 국수를 먹고 있는데 남편이 성당 식당까지 쫓아와서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뒤엎으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창피해서 성당에 얼굴도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성당을 핑계로 바람을 피운다며 매일같이 아내를 들볶았고 급기야는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는 당장 어머니를 데려가라며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박 여사님은 잠옷바람으로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남편은 그날로 모든 생활비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70이 넘는 나이, 졸지에 집에서 쫓겨난 박 여사님,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시절만 해도 여자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매우 강했죠. 법원의 권유로 남편이 다시는 의심하거나 포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결합한다는 조건으로 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아내에게 뭘 잘했냐며 소송을 건 사실을 비난했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A4 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또다시 성당 사람과 어울리려는 수작을 부린다며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다시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문제였습니다. 50대 자식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소는 어머니의 상처를 보듬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설득이었죠. 큰아들은 자신의 사업에 미칠 영향을 노골적으로 걱정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편 대표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라 집안의 근본을 따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면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아버지의 명예가 깎여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어서 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당장 아버지의 수발은 누가 드냐는 것이었죠. 그 불같은 성질에 간병인이 며칠이나 버틸 것이며 오빠들은 남자라고 핑계를 댈 것이 분명하니 결국 모든 부담은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한창 예민한 자녀의 입시 문제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볼 수는 없다며 어머니의 희생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말은 더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곁에 계시면 나중에 자신들이 어떻게든 어머니 몫을 챙겨드릴 테니 제발 조금만 더 참고 살라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라도 편히 사세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님은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식들의 체면과 재산, 편의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섰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박 여사님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마저 저 사람의 그늘 아래서 끝낼 수는 없다. 이 마음 하나로 법정 싸움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들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고통받는 어머니의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법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혼인 생활을 계속할지 말지는 오롯이 부부 당사자의 결정에 달린 것이지 자녀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이고,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누가 꼭 바람을 피우거나 때려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말이죠. 박 여사님처럼 수십 년간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통제받고 부당한 의심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는 이미 바닥났다고 봐야겠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 된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락한 겁니다. 실제로 박 여사님과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오랜 기간에 걸친 권위적인 태도와 경제적 통제, 부당한 대우는 혼인 파탄의 명백한 원인이라며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한다는 사정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부부의 혼인 관계는 그 어떤 가족 관계보다 우선하는 독립적인 인격체 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자식들의 첫 번째 걱정, 즉
아버지는 누가 돌보냐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현실적인 걱정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걱정은 아내가 아니라 자식들이 스스로 져야 할 짐입니다. 우리 법에서 부부 사이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1차 부양 의무라고 합니다. 내 생활 수준을 낮춰서라도 상대방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부양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의무죠. 하지만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순간 이 제1차 부양 의무는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럼 남겨진 부모는 누가 부양해야 할까요? 바로 자식들입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즉 성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합니다. 이를 제2차 부양 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자식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부부간의 부양 의무가 나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동 운명체의 의무라면 자식의 부모 부양 의무는 독립한 가정이 어려움에 처한 부모님을 돕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져야 할 부양 의무를 어머니에게 떠넘기려는 효도 아웃소싱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물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의 부양적 요소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전 배우자의 강병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박 여사님 자녀들의 첫 번째 걱정은 법 앞에서는 어머니의 이혼을 막을 명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두 번째 걱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하냐는 말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반,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까 하는 걱정이 반 섞여 있겠죠. 박 여사님 사건에는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아내와 자식들 몰래 당신 명의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한 유명 사립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해버린 겁니다.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고생한 어머니와 자신들에게는 돈 한 푼도 안 주려고 재산을 다 빼돌린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죠.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말리던 자식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 처분에 길길이 날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나 모르게 전 재산을 어딘가에 기부해버렸다면 그걸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통해 일부 되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배우자도 채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 분할을 적게 줄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행위를 취소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에도 법원은 남편의 기부 행위를 아내에 대한 재산 분할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재산 분할 액수를 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즉, 기부한 재산까지도 원래 있었던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계산한 것이죠. 하지만 자식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식들에게는 상속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저 상속받을 예정인 사람일 뿐 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당신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막을 수도 기부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모 부양과 상속의 관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효도계약서,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경기도에 상가 건물을 가진 김 할아버지가 아들 둘, 딸 둘을 두셨는데 평소 당신을 살뜰히 챙기는 둘째 아들 내외에게만 그 건물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공증까지 받아서 계약서를 쓴 후 계약서까지 전달해 줬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둘째 아들 부부가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양하고 병원 수발과 제사를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정말 약속대로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반면에 다른 형제들은 명절 때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추고 부모님 병원비 한 번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형제들이 돌변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니 그 건물 증여는 무효이며 자신들의 상속 몫을 당장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나 몰라라 하던 자식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내놓으라고 덤비는 꼴이라니 정말 씁쓸하죠.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둘째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증여는 유효하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나눠 갖는 피자 조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신을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법은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다시 박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기부한 것에 크게 분노했지만 만약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무시하고 속 썩인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기 싫다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면 자식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자식들에게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몫인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둘이라면 원래 법정 상속분은 5억 원이 됩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 5천만 원이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자식들은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각자 2억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일 뿐이죠. 결국 자식들이 걱정하는 상속 문제는 부모님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재산의 주인은 부모님 자신이고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부모님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박 여사님이 자녀들의 걱정 중 가장 현실적인 부분, 바로 재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혼하면 어머니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아들의 말, 과연 사실일까요?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 바로 재산 분할에 대해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은 돈을 벌어온 남편의 명의이니 전업주부인 아내는 받을 몫이 없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돈을 버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통해 가정을 유지하고 배우자가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내조한 것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명백히 인정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남편이 밖에서 밀가루와 팥을 사왔다면 아내는 집에서 그 재료로 맛있는 찐빵을 찐 겁니다. 찐빵이 완성되기까지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찐빵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입니다. 법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기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특히 박 여사님처럼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경우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혼인 기간이 20년, 30년 이상 지속된 황혼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 즉 절반까지 인정하는 것이 거의 확립된 추세입니다. 수십 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경제활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동등한 한 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한 푼도 못 판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은 남편 고유의 재산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한 만큼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시골에 땅을 상속받았는데 아내가 그 땅에 주말마다 내려가 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과실수를 심고 가꾸어서 땅의 가치를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남편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아내가 도맡아 관리하고 수리하고 세금을 내면서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올렸다면 이는 명백한 기여입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더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남편이 마음 편히 그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 또한 간접적인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그 땅이나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기여도만큼의 몫을 아내에게 인정해 줍니다. 황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특히 남편이 공무원, 군인, 교사였거나 혹은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받는 사람 고유의 권리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혼인 기간 중에 납입된 연금 보험료는 부부가 함께 기여해서 쌓은 재산이라고 봅니다. 아내가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연금을 부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매달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노후소득원이 되겠죠.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도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분할연금은 법원에서 서류로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각 연금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잊지 말고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박 여사님의 자녀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일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을 분할받고 남편의 연금까지 나누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의무란 과연 어디까지인가?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져야 할 의무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절대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를 친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부모가 이 의무를 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낳기만 하고 한 번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과연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여기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어린 딸을 낳고 얼마 안 돼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고 딸은 어머니가 직접 키우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모 손에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는 그저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죠. 이모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딸은 번듯하게 자라 직장도 구하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험금 등으로 직장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딸이 젊은 나이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딸이 남긴 재산을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평생을 딸처럼 키워준 이모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친아버지일까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이모가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친아버지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 이 판결을 접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법은 감정이 아니라 혈연에 가까운 사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민법상 상속은 혈연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법은 그 부모가 과연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렸든 수십 년간 연락을 끊었든 법적으로 부모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는 때로 우리의 감정이나 도덕적 잣대와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박 여사님의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틀린 것처럼 자식을 버린 부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우리의 상식 또한 아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까요?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을 부모가 내가 널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써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의 고유재산, 즉 특유재산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지 부모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들어온 세뱃돈, 할머니가 손주 대학 가라고 주신 돈, 이런 것들은 모아 만든 통장이 있다고 칩시다. 부모가 어차피 내가 키우니 생활비로 좀 쓰겠다며
돈을 뺏었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하여 자녀의 재산을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함부로 쓴 것은 횡령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내는 남편을, 며느리는 시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에게 기대고 의무를 지우죠. 하지만 법의 세계는 더 냉정하고 명확합니다.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따로 존재하고 그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박 여사님의 자식들은 어머님의 인생과 아버지의 부양, 그리고 자신들의 상속 문제를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먼저 박 여사님에게는 수십 년간의 고통스러운 혼인 관계를 끝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양할 1차적 의무는 이혼한 아내가 아닌 성년인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문제는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이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며 자녀의 권리는 유류분 등 법이 정한 최소한에 그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된 듯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각자 다른 저울 위에 무게를 재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인 자녀의 반대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겨우 살아보려는데 가장 믿었던 자식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의 그 심정 오죽할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혼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세월이 고통을 증명한다면 법은 당신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둘째, 부양 의무는 효도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혼한 부모님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법적 그리고 도의적 몫입니다. 셋째, 상속은 권리가 아니라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목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자식들의 반대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또 다른 굴레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남은 인생은 결코 자식들의 미래나 체면을 위한 담보물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긴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걱정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제2의 인생을 조민성 변호사와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민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